네, 안녕하세요. 공감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5장입니다. 5장은 과제 중심 모델이고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과제 중심 모델의 개요, 과제 중심 모델의 개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24년 22회 시험에서는 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에서 조금 이따가 함께 문제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자, 가지고 있는 94페이지, 교재 94페이지 보시면 7년간 출제 영역 특징이 3문제 나왔고요. 개입 기술이 2문제 나왔습니다. 7년간 출제 분포를 보시면 한 문제, 많아야 한 문제 나오고요. 최근에는 2문제까지 나온 적은 없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혼합형 모델에서 잠깐 소개될 수는 있지만 과제 중심 모델에 한정해서 나오지는 않은 경우가 있다는 거죠. 22회에도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흐름 읽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과제 중심 모델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만들어진 모델이에요. 교수님, 사회복지에서 안 만들어진 것도 있나요? 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3장, 2장에서 또 4장에서 공부한 것들을 보면 대부분 심리학에서 만들어진 이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모델이고 또 심리학에서 개발된 치료 기법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과제 중심 모델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만들어졌고 사회복지 분야의 교수님들, 대학원생들, 지역사회 종합복지관, 실무자들 이렇게 힘을 합쳐서 오랫동안 연구하고 실제 적용해보면서 만들었다는 굉장히 독특한 모델이면서 또 우리 자부심을 가질 만한 모델입니다. 자, 과제 중심 모델은요, 모델의 이름이 과제 중심인 만큼 과제의 개념을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과제를 잘 만들어야 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이 과제 중심 모델에서는 과제의 개념과 특징, 또 클라이언트의 과제와 사회복지사의 과제를 비교하는 것, 또 표적 문제 설정하는 것, 과제 계획과 형성 시 사회복지사가 고려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2번째 축은요, 뭐니 해도 개입의 과정입니다. 과제 중심 모델은요, 구조화 수준이 매우 높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적용해 보면 이 개입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연결시켜서 알아야 된다는 또 정보까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교재를 보면서 하나씩 보도록 하지요. 과제 중심 모델의 등장 배경 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대부분의 모델들이 안타깝게도 안타까운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사회복지는 어때요? 이제 응용학문이기 때문에 뭐 행정학, 심리학 이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 사회복지 분야에서 만들어진 독특한 모델이라는 거를 염두에 두면서 또 그렇다면 왜 과제 중심 모델이 만들어졌을까? 등장 배경을 보겠습니다. 과제 중심 모델이 개발된 것은요, 1970년대예요. 그런데 이 1970년대 미국에서 만들어졌는데 요 미국의 상황, 또 전 세계의 상황을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제 중심 모델이 개발된 1970년대는 미국에서 이제 사회복지 분야만이 아니라 심리학 분야에서도 너무 오래 개입하지 말고 좀 짧게 개입하자, 이런 시간 제한적인 단기 개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자, 짧게 개입하자라는 말은 결국 비용을 줄이자라는 얘기이죠. 오래 개입한다고 과연 좋을까? 오래 개입한다고 더 많이 해결이 될까?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거죠. 사회복지나 상담 분야에 세금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뭐 전 세계적으로 오일 쇼크라든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런 문제들하고 맞물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나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을 대표로 하는 정신분석 치료는 되게 오래 걸려요. 1년도 좋고 2년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신과에서 여러분 상담 한번 받으려면 돈 되게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전통적으로 개입하는 것들이 오래 개입하는 장기 개입이고, 장기 개입은 결국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뭔가 같은 효과를 내면은 조금 비용이 덜 드는 것, 좀 저렴한 것 찾아보자.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만 상담받는 게 아니라 조금 돈이 적은 사람도 이런 정신과 치료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심리적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런 필요성이 있던 거죠.
자, 그래서 시간 제한적인 단기 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오래 개입한다고 이거 좋아? 이렇게 장기 개입의 비효과성에 대한 비판이 대두됐다라는 것이 과제 중심 모델이 등장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 단기 개입이라는 게 도대체 얼마만큼 해야 단기예요? 궁금할 수 있겠죠? 책에 나온 것처럼 일반적으로 단기는 6개월 넘지 않는 경우에요. 과제 중심 모델도 아무리 길어도 4개월 넘지 않도록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집중적이고 구조화된 개입 형태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영향을 미쳐서 과제 중심 모델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자, 전통적 심리치료인 정신분석은요. 비구조화되어 있어요. 요때 뭐하고 요때 뭐하고 이런 게 없어요. 예, 클라이언트의 어떤 상황, 클라이언트의 어떤 변화되는 어떤 조건들, 그리고 어떤 치료에 협조적이거나 비협조적인지, 클라이언트가 또 저항하면서 퇴행을 보이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어때요? 1, 2, 3, 4, 5, 6, 7 이렇게 순서대로 안 가고 다시 뒤로 빽 하기도 하고요. 한 단계 오래 머물러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조화되어 있지 않은데요. 단기로 개입하려면 구조화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집중적이고 조금 더 구조화된 개입 형태를 선호하는 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구조화가 뭐라고요? 일정한 절차나 틀이 갖추어진 정도를 구조화라고 하는데, 이 단기 개입들은 대부분 구조화 수준이 높고, 따라서 과제 중심 모델도 구조화 수준이 높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론보다는 경험적 자료를 통해서 개입의 기초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제가 좀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단기 개입은 길어도 6개월을 넘지 않고, 과제 중심 모델에서는 아무리 길어도 4개월 이내에 종료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제가 말을 했습니다. 과제 중심 모델은 아무리 길어도 4개월을 넘지 않는데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의문이 들어야 돼요. 교수님, 왜 하필 4개월이에요? 근거는 뭐예요? 라고 의문이 들었죠. 네. 이 4개월이라는 것이 바로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이 과제 중심 모델을 개발하던 교수님들, 대학원생들, 지역사회 실천가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봤을 때, 네, 적어도 4개월 이내에 끝내는 것이 가성비가 가장 높다는 거죠. 동일한 효과 대비 비용이 저렴해요. 너무 짧게 1개월, 2개월에 끊어버리면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까요?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미처 해결되지도 않았어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적어도 3개월, 4개월은 돼야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해결이 되거나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그렇다라고 해서 6개월, 8개월, 1년 갈수록 더 많이 해결되느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천정에 부딪혀서 계속 유지되는. 그래서 6개월, 8개월 하는 건 비용 낭비야. 시간만 더 드는 거야. 4개월 정도 끊어도 돼. 라는 것을 우리가 이론이 아니라 경험에 의해서 해보니까 그렇다라는 걸 발견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론보다는 실제로 해보니까 어떻더라라는 경험적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사회복지도 개입해야 된다라는 움직임이 일었고, 그 움직임에 따라서 이 과제중심 모델을 만들 때 다양한 방법들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보고, 시기도 길게도 짧게도 해보면서 최적의 4개월이라는 것을 찾아낸 것이죠. 자,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영향을 미쳐서 과제중심 모델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자, 과제중심 모델은 시카고 대학의 프로젝트였는데요. 그 얘기도 97페이지에 있으니까 머리 식히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이 문제가 2024년 22회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모델을 옳은 것은, 제가 과제중심 모델을 설명하면서 이 문제를 딱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분 100% 찾아낼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시험 상황에서 이 문제를 마주쳤을 때는 조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힌트들은 뭘까요? 구조화된 개입이라는 거죠. 개입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것, 이런 부분들 과제중심 모델에서 강조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과제중심 모델 특징 제가 하나씩 설명할 건데요. 이 문제 해결 접근, 구조화된 접근 있죠. 그리고 현재 중심, 경험 중심이라는 거 하나씩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제중심 모델의 특징 첫 번째는 여러분들 시간 제한적인 개입입니다. 교재를 중심으로 설명해 볼게요. 1번은 시간 제한적인 개입인데요. 과제중심 모델은 보통 2개월에서 3개월,
그래서 한 주에 한 번이면 8회기에서 12회기로 구성되고 길어도 4개월 이내에 종결되도록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클라이언트가 인식한 문제와 욕구 중심입니다. 개입의 초점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계약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요. 이 문제라는 것은 바로 클라이언트가 이게 문제야, 이게 어려워 라고 인식한 문제를 중심으로 하고 또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합니다. 자, 세 번째, 이 모델은 과제 중심의 모델이죠. 그래서 과제를 중심으로 이 모델은 진행이 됩니다. 자, 과제 중심 모델에서 변화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만나는 이런 면접 내부 또는 면접 면담이 끝나서 집으로 돌아갔을 때 이런 외부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 활동들이 바로 문제 해결 활동이고 과제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과제를 잘 수행하다 보면 클라이언트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이거죠. 과제는 문제 해결 활동인 거고 과제를 잘 만들어야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경험적 자료에 근거했다. 좀 전에 설명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관계가 협조적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단기 모델의 공통적인 특징이요.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가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는 만큼 사회복지사와 아주 협조적인 파트너십이 맺어서 둘이 협력을 이루면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섯 번째는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강조입니다. 요거는 비단 과제 중심 모델만이 아니라 사회복지의 모든 실천 원칙에서 강조되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과제 중심 모델은 강조하는데, 자,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면서 자기결정권이 반영되도록 하는 어떤 기제, 메커니즘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문제를 설정할 때 클라이언트가 문제라고 인정한 문제에 하나여 개입한다라는 거예요. 클라이언트가 이건 문제야 라고 해야 바로 개입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클라이언트 자기결정권이 강조되는 메커니즘이겠죠. 자, 일곱 번째는요. 특정 이론에 근거하지 않고 다양한 이론을 절충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과제 중심 모델은요, 뭐 정신역동 모델이나 인지행동 모델처럼 어떤 뭐 인간에 대한 가정이나 뭐 전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클라이언트가 처해 있는 상황, 클라이언트가 겪고 있는 문제에 따라서 행동주의적으로 할 수도 있고 인지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과제 중심 모델은요, 특정 이론이나 접근을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접근을 절충적으로 사용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단기 모델은 기본적으로 구조화 수준이 높다라고 했죠. 과제 중심 모델 구조화 수준 높습니다. 이번 시험에도 언급됐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클라이언트에 대한 환경 강조한다. 이것도 과제 중심 모델에서 중요한 특징인데 간과하기 쉽습니다. 과제 중심 모델에서는요, 첫 번째 동그라미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99페이지 보십시오. 클라이언트 문제가 어떤 심리 내적인 문제, 클라이언트가 가진 어떤 역기능, 이렇게만 보지 않고, 클라이언트가 활용할 자원이 주변에 없거나, 그 자원을 활용할 기술이 없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문제를 겪고 곤란을 경험한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어떻게 줘야 돼요? 클라이언트 주변에 자원이 많아지도록 개입을 하고요. 자원이 많으면 뭐랍니까? 하나도 쓸 줄 모르면 맹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원이 많아지도록 개입을 하고 그 자원을 클라이언트가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본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술력을 높여주는 것도 중요한 개입의 한 축이 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환경에 개입하는 것 강조한다는 것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10번째 개입의 책무성 강조도 시험에 언급된 거죠. 과제 중심 모델이 개발된 배경 중에 하나가 개입의 책무성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자, 사회복지사가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우리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그랬죠. 열심히 하는 것
것에 더하여 그 열심히 한 결과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해결이 됐거나 문제 수준이 낮아졌고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이 높아졌다는 걸 우리는 증명해야 돼요. 그게 바로 사회복지의 책무성이죠. 그런데 예전에는 이런 개입의 효과성을 증명해 주는 것을 이 사회복지 평가 잘하는 외부 전문가가 했다라면 과제 중심 모델에서는요. 실천을 수행한 실천가, 즉 사회복지사도 또는 사회복지사가 평가까지 해라. 그 대신 평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어떤 평가에 관련된 내용들도 모델 안에 넣어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 과정을 기록하고 모니터링하고 개입 과정과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개입의 책무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자, 11번째는요, 클라이언트 환경에 대한 개입 강조랑도 비슷한데요. 자, 과제 중심 모델은 사회복지 실천에서 전통적으로 중요시해왔던 대인 관계상의 문제, 개인 내적인 문제, 또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등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문제에 적용했을 때 굉장히 효과가 높다라고 평가받고 인정받은 모델입니다. 그래서 심리적 문제뿐만이 아니라 환경에 관한 문제, 둘의 상호작용에 관한 문제의 개입에 효과적이다라는 것도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거와 약간 순서는 다르지만 책에 나오는 대로 설명을 했고요. 자, 화면을 좀 멈추시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과제 중심 모델의 주요 개념은요, 가장 중요한 건 과제예요. 예. 물론 그에 못지않게 표적 문제도 중요한데, 이제 표적 문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론 시간에 얘기했던 표적 문제와도 같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100페이지입니다. 표적 문제는요, 타겟 프로블럼이라고 하죠. 개입의 대상이 되는 타겟, 표적이 바로 표적 문제예요. 그런데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중요시하는 메커니즘, 기제가 들어있다라고 제가 얘기했는데요. 자, 표적 문제를 설정할 때는 클라이언트가 해결하기를 원하는, 클라이언트가 결정한 문제여야 됩니다. 자, 클라이언트가 해결하기를 원하는 문제로서 개입에 초점이 되는 것이 바로 표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구체적인 방법으로 실천에 옮기는 하나의 메커니즘, 기제가 표적 문제를 정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표적 문제를 선정할 때 유의해야 될 거는요. 만약에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의견이 다를 경우 클라이언트의 관심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도 사회복지사의 또 의견, 판단도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과제의 개념을 보겠습니다. 자, 과제는요. 개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면접 내부에서 행하는 활동 혹은 면접 외부에서 행하는 문제 해결 활동 둘 다입니다. 즉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면담하는 동안에 뭔가를 하는 것도 과제이고요. 면담 다 끝나서 일상생활로 집으로 돌아가고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가족, 집에서 이렇게 해보는 활동이 바로 과제라는 것이죠. 자, 과제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제 변화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 과제를 수행하면서 만들어진다. 과제를 수행하면서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과제를 잘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면접 중에 과제를 수행하기도 하고요. 면접 끝난 다음에 하기도 한다는 게 특징이고요. 자, 과제는 요거도 시험에 잘 나오는 표현인데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일방적으로 부여하는 숙제와는 다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학생한테 주는 숙제처럼 누가 누구에게 부여하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함께 계획하고 동의해서 만드는 게 과제예요. 과제의 내용, 수행 방법도 같이 의논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또 과제라는 건요.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주는 거 아니라고 했죠. 과제 수행의 주체도 클라이언트만이 아니라 사회복지사도 수행해야 될 과제가 있어요.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과제는 두 가지로 나뉜다라는 것입니다. 자, 과제를 수행하다 보면 문제가 해결되죠. 그 말은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과제를 만드는 것, 잘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클라이언트 과제는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가 수행하는 문제 해결 활동이고요. 사회복지사의 과제는 클라이언트가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활동, 이게 바로 사회복지사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과제 잘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몇 번이나 강조를 했는데, 그렇다면 과제를 잘 만드는 건 어떤 건가? 과제를 만들 때, 즉 과제를 형성할 때 고려사항 4가지 보겠습니다. 과제의 내용이 아무리 좋더라도 클라이언트가 할 의지가 없고 뭔가 해보겠다라는 동기가 없으면 어때요? 문제 해결이 안 되겠죠? 만들면 뭐랍니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에 대한 동기를 높여주는 것 중요합니다. 즉, 클라이언트가 나 이거 한번 해볼래.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동기가 생기는 과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현실적으로 해봐도 되지 않는 과제 만들면 될까요? 그런 과제는 클라이언트에게 좌절감만 안겨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시도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현실 가능한 과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 과제 자체는요, 그 내용이 바람직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사회의 어떤 규범을 어기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용 자체도 바람직해야 됩니다. 자, 4번째는 변화의 융통성인데요. 과제 한번 만든다라고 해서 절대 이 과제의 내용이나 수준을 바꾸면 안 돼 라고 경직된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요. 우리가 목표도 조금씩 바꿀 수 있는 것처럼 클라이언트가 몇 번 시도해 봤는데 달성이 어려운 경우는 과제의 난이도를 좀 낮추거나 과제의 종류, 내용도 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의 융통성을 가지고 과제를 만들어야 된다. 이것도 과제 형성 시 고려할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과제 중심 모델의 개인 목표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과제 중심 모델의 특징 얘기하면서 99페이지에 보면 클라이언트 환경에 대한 개입 강조, 심리적 문제 및 환경적 문제에 대한 개입 효과적, 9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설명드렸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클라이언트가 겪는 문제는 클라이언트 주변에 활용할 자원이 부족하거나 자원이 있어도 그거를 활용할 만한 기술이 클라이언트에게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봤다고 했습니다. 자, 즉 그렇기 때문에 과제 중심 모델에서는 지금 상황에 대한 진단이 이루어졌죠. 자원이 없거나 있어도 그거를 활용할 기술이 없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봤기 때문에 자, 그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원이 부족하니까 자원이 많아지도록 해야 되죠? 그리고 기술이 없대요. 어때요?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과제 중심 모델의 개인 목표는 클라이언트가 문제 해결에 필요한 기술을 얻을 수 있도록 하거나 문제 해결에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얻을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것, 지도하는 것, 이것을 바로 과제 중심 모델의 개인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과제 중심 모델은 구조화 수준이 높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시작, 초기, 중기, 종결 이 4단계의 순서를 알고 각 단계마다 사회복지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즉 사회복지사의 과업 또는 어떤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이 개입의 내용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험에 반복적으로, 물론 뭐 한 해 건너서 이렇게 나오지만 시험에서는 이 부분 개입 과정의 순서와 내용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과제 중심 모델의 첫 번째 단계 과정은요, 시작하기인데요. 자, 이 시작하기는 2가지로 나눕니다. 자발적 클라이언트, 즉 스스로 클라이언트가 원해서 이 사회복지 관련 기관에 온 경우는요, 2번째 단계인 문제 규명, 이게 바로 1단계입니다. 초기 단계 1단계인 문제 규명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게 아니라 비자발적 클라이언트인 경우, 예를 들면 담임 선생님이 학생을 사회복지사에게 의뢰한 경우는 원하지 않았지만 왔죠. 그렇죠? 경찰에서 의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클라이언트가 비자발적으로 사회복지기관에 의뢰된 경우에는 4가지를 확인하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의뢰기관에서 제시하는 클라이언트의 문제 있겠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생각하는 자신의 문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담임 선생님은 이 친구가 다른 친구들의 물건을 훔쳐요. 이 도벽 때문에 사회복지사한테 보냈어요. A라는 친구의 도벽 문제를 의뢰하지 않은 문제라고 봤는데 클라이언트 스스로는 친구들이 자기를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그거를 본인의 문제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고 일치 여부도 봐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의뢰기관에서 제시하는 개입의 목표, 또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개입의 목표가 무엇인지 일치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일치하면 좋지만 일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과제 중심 모델은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중요시하니까 클라이언트 말을 들어야 되죠. 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도 클라이언트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되 100대 0으로 누구 한 사람의 의견이 들어가면 안 되고요. 협상을 하고 조정을 해야 됩니다.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또는 그리고 의뢰자, 이 3자가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조정하거나 협상을 해야 됩니다. 네, 등대에 불이 2개면 배가 어디로 가야 될지 헷갈리겠죠. 한쪽에 등대 불은 꺼야 됩니다. 아니면 위치를 좀 바꾸거나. 자, 그래서 이런 세 가지를 확인하시고 마지막으로 그 의뢰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이 있어요. 담임 선생님이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원, 또는 담임 선생님이 제공할 수 있는 또는 학교가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다면 그거를 활용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자발적 클라이언트가 이제 의뢰되었을 경우 탐색해야 되는 것까지 봤습니다. 이것이 시작 단계이고요. 자, 본격적으로 초기 단계 1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1단계는요, 뭐니 해도 문제 규명이에요. 이 과제 중심 모델에서 표적 문제란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를 원하며 사회복지사도 전문적인 판단에 의해서 인정한 문제를 표적 문제라고 했는데요. 이 개입에 초점이 되는 표적 문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문제규명 단계입니다. 자, 그리고 별표가 들어있는데요. 클라이언트의 견해를 반영하여 표적 문제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별표는 뭐냐면 바로 신속한 사정을 수행한다 이거입니다. 본격적인 사정은 여러분 중기 단계, 3단계, 실행 단계, 집중적 사정이라고 되어 있죠. 불표가 있죠. 사정이 2번 나옵니다.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신속한 사정은 문제규명 단계에서 하고요. 본격적이고 집중적인 사정은 실행 단계에서 한다. 구분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관련 기출 보시면 오래된 문제이지만 시험에 한번 나오고 헷갈릴 수 있어서 지금 제시한 문제인데요. 자, 문제규명 단계에서 사회복지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지문이 제시되었다 해서 이제 4가지가 나왔는데요. 요런 거에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규명 단계에서 사회복지사가 해야 될 일이 이렇게도 제시되는구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계약 단계입니다.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무엇인지 규명이 되었죠. 그죠? 그러면 이제 계약 단계인데요. 계약에서는 목표도 정하고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일반적인 과제도 정합니다. 물론 구체적 과제들은 실행 단계에서 과제를 개발하면서 수행을 하지만 일반적인 단계들은 이 계약에 포함이 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기간, 그죠? 뭐 일정, 만나야 될 참여자 이런 사람들을 함께 적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자, 뭐 계약은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겠죠? 세 번째, 실행 단계가 또 시험에 많이 나오죠. 자, 실행 단계는요, 표적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사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들을 모색하고 이 문제 해결 활동인 과제, 구체적인 과제들을 개발해야 돼요. 개발만 할 것이 아니라 개발된 것들은 직접 수행해야 되죠. 자, 수행하다 보면은 과제가 수행이 됐는지,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과제 수행을 점검하고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말했죠. 과제가 너무 달성이 안 되면 과제의 내용을 바꾸거나 과제의 난이도를 낮출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단계 실행 단계에서는요. 집중적인 사정,
그리고 과제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요. 개발된 과제를 수행하고요. 이 과제가 달성되고 있는지,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지, 클라이언트와 주변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점검하고 모니터링하면서 과제를 조금씩 바꾸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수행되고 나면 종결을 받게 됩니다. 종결은 일반적인 겁니다. 개입 과정을 통해서 성취한 것에 대해서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개입을 연장하거나 이제 팔로업, 사후 지도가 됩니다. 자, 그리고 기술평가 척도가 유용하다라고 하면서 두 번째 동그라미가 있는데요. 과제 중심 모델은 사회복지 실천 활동의 책무성 향상 이 바로 배경으로도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개입 활동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때 기술평가 척도라는 걸 쓰게 됩니다. 기술평가 척도는요. 초기 단계, 중간 단계, 종결 단계에 사회복지사가 이걸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하는 체크리스트이거든요. 이런 것을 해보아도 본인이 제대로 실천 활동을 했는지 조금 잘 안 담겨 있다면 다음 실천에 반영해서 좀 더 효과 있는 전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피드백 역할을 합니다. 자, 기술평가 척도는 사회복지사가 개입의 초기부터 종결까지 적용하거나 또 적용해야 될 기술에 대해서 평가함으로써 이후 개입에서 보완해야 될 기술이 뭔가 알려주는 피드백 기능을 한다. 여기까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제 중심 모델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운 모델 또는 앞으로 몇 가지 모델이 남았는데요. 그 가운데서 구조화 수준이 높은 것, 그리고 위기 개입 모델보다는 길게 개입하지만 그래도 단기 모델이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론들을 절충해서 쓴다라는 것, 이런 것들 과제 중심 모델의 기본적인 특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제 중심 모델에 대해서 마치겠고요. 자, 10개의 챕터 중에서 어느덧 5분 응선까지 왔습니다. 나머지 6, 7, 8, 9, 10장 또 중요한 내용들이 남았는데요. 6장 위기개입 역량 강화 모델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